자, 일곱 번째 노트입니다. 일곱 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모듈화와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7번 노트가 이제 끝나면 이제 객체지향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그 최소 단위가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를 이렇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실행해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이 흐름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객체지향으로 가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객체지향에서도 결국엔 함수들을 호출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제 예전에 이제 C에서는 함수가 중심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객체지향으로 넘어가면은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객체가 중심, 데이터가 중심이 된다는 그런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해야 되냐? 저는 되게 극단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모듈화를 해야 된다. 모듈화 해야 된다는 여기서는 함수로 쪼개야 된다라는 건데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복잡성을 줄여서 문제 해결을 쉽게 해줍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의 함수로 작성하기에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딱딱 해야 되는 일들을 나눠서 어떤 구성하지 않고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함수를 많이 사용한 이유는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코드 중복과 오류예요. 오류인데 똑같은 코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걸 반복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함수로 만들고 필요할 때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중복을 없앨 수가 있고 추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도 높일 수가 있고 유지 보수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함수는 언제든지 몸체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명만 유지한테. 서명이 바뀌면 그걸 호출하는 그 위치들도 다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 서명은 안 바뀐 상태. 이 서명이라는 게 함수 이름과 그 함수가 받는 매개 변수의 종류가 안 바뀌면은 몸체는 필요하면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보 줄일 수 있고 추상화를 해줄 수가 있고 가독성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주석 달 때도 얘기했었죠. 주석을 달 때 이게 조건식이 있으면 이 조건이 뭘 검사하는 조건식인지 주석을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조건식을 많이 검사를 한다. 그러면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숙제를 했던 그 모음 검사하는 것도 함수로 만들면 가독성도 좋고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로 만든 거는 이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라이브러리 함수가 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함수들을 가능한 잘 쪼개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C++에서는 함수 선언과 정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과 정의가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이 한 파일에 있는 함수를 그 파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파일러가 코드를 번역하는 그 작업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소스 파일 단위로 작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는 이 파일에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없으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 파일을 번역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 파일에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의 정보를 줘야 돼요. 나중에 결합할 때는 그 함수가 있겠지만 결합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결합하기 전에 이 코드가 잘 작성되어 있다, 문제없다, 나중에 그 함수를 올바르게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걸 컴파일러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바로 함수 선언이 되겠죠. 함수 선언을 통해서 다른 함수에 있는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에 대한 정보를 컴파일러가 번역할 수 있도록 주는 거고요. 또 컴파일러는 한 파일을 번역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번역하는데 이제 정보가 없어. 아래에 있고 위에 지금까지 만나서 없어요. 그럼 또 번역을 못 해요. 그러면 그런 함수가 정의된 위치와 상관없이 번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 호출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언 또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함수 선언과 정의를 분리해 가지고 필요하면 함수 선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함수 선언만. 정의는 따로 어디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선언을 다른 말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고, 물론 우리가 함수를 선언 없이 정의만 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다른 파일에 있는 건 함수 선언 없이는 쓸 수가 없고, 서로 상호 호출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죠. 위에 있으면 얘는 얘를 호출할 수 있는데 얘는 얘를 선언 없이는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한번 위에서 아래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함수 선언과 그것에 대응되는 함수 정의는 반환 타입, 매개 변수 목록과의 개수와 각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당연히 함수 이름도 일치해야 되겠죠. 함수 이름은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고, 플러스 함수 매개 변수 목록과 반환 타입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치할 때 매개 변수 이름은 뭐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함수 정의에는 A로 되어 있는데 선언은 B로 되어 있어.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함수 선언에서는 함수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매개 변수가 몇 개다. 그리고 각 매개 변수의 타입이 뭐다라는 게 번역할 때 필요한 정보지, 그것의 이름이 뭔지는 컴파일러 입장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함수 선언할 때는 매개 변수 이름도 생략할 수 있지만 이 코드를 우리가 원래는 컴파일러만 읽는 건 아니죠. 프로그래머도 읽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도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 이름들이 또 그 코드를 읽을 때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 선언할 때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할 수 있지만 생략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이름을 써서 코드를 읽을 때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한 가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값 전달 방식에서는 얘나 똑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값 전달에서는 컨스트에 붙은 거는 그거를 매칭할 때,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를 매칭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 구현할 때는 얘하고 얘는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 달라요? 이 함수 내에서 이 매개 변수를 얘는 수정을 못해요. 컨스트 붙으면 얘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요. 이게 값 전달 방식이 아니라 포인터나 아니면은 참조면 이 컨스트와 컴스 아닌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른 함수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수 선언, 함수 정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C에서는 이 빈 상태가 있잖아요. 빈 상태는 함수 선언에서 요거를 빈 상태로 놓으면은 매개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이한 형태가 돼요. 근데 이제 C++에서는 그거를 빈 상태를 그런 걸로 함수 매개 변수가 생략된 형태로 인식하지 않고 얘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얘와 얘는 좀 달라요. 근데 C++에서는 얘와 얘는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오히려 C++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를 선언할 때에는 그냥 빈 걸로 합니다. 보이드를 하나 붙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함수를 선언할 때는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함수를 정의할 때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할 때도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데 저거는 뭐 흔하게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흔하게 쓰는 기능은 아닌데 예외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필요한 건데 지금 당장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때는 무조건 전달은 해야 돼요. 제가 3개인데 2개만 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전달해봤자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는 그 받은 인자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도 생략은 할 수 있다. 근데 흔하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향후 어떤 확장을 위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다중정의를 배우게 되면은 저렇게 매개 변수 이름이 없는 그런 함수를 일부러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최초에는 오토를 쓸 수 없었어요. 오토는 최초에는 어디에만 쓸 수 있었냐면은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만 이제 오토를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점점점 확대돼서 이 오토를 리턴 타입에도 쓸 수가 있고 이제는 20부터는 심지어 어디에도 쓸 수 있냐면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에도 매개 변수 타입으로도 오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의 매개 변수에 오토를 쓰게 되면은 이 함수는 일반 함수가 아니라 범용 함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 근데 어쨌든 이 오토의 사용이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근데 오토를 쓸 수 없는 데는 어디일까? 앞으로도 못 쓸 것 같고 안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구조체를 정의할 때 그 구조체 내 멤버 변수들 있잖아요. 아니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 변수들 이럴 때는 오토를 못 씁니다. 뭐 초기값을 줘더라도 못 써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에는 없었지만 C++에서 도입된 요소는 기본 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인자를. 그래서 이 기본 인자는 어디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냐면은 선언에 하는 거예요. 선언에. 함수 선언에 기본 인자를 표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선언이 없고 정의만 있는 함수야. 그럼 어디다 할 수 있어요? 정의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에러예요. 이렇게. 선언에도 그 기본 인자를 주고 정의에도 주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언과 정의가 동시에 있는 함수면 어디다 해야 돼요? 기본 인자는 선언에다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인자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내가 그 기본 인자가 있는 그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인자를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인자를 전달하지 않으면은 어떤 값을 기본 인자로 쓰냐면은 요 경우엔 1이라는 값을 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f를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은 인자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컴파일러가 요 위치에다 뭘 넣어줄까? 2를 넣어줘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빈 걸로 쓰지만 컴파일러는 저를 기본 인자를 갖고 와서 F1로 호출해 주는 거예요. 내가 F2 하면은 안 넣어주겠지. 그래서 2를 이용해서 그 함수 호출하겠지만 내가 기본 인자를 쓰면은 그렇게 됩니다. 기본 인자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뒤에만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매개 변수 3개 있는데 중간에 있는 애만 기본 인자를 줘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생략했을 때 얘가 2번째 건지 3번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본 인자는 뒤에 다 할 수는 있고요. 일부만 하면은 뒤에 있는 애들만 해야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n개인데 기본 인자를 다 줬어요. 그러면 내가 k개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첫 번째 K개가 그 인자들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기본 인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인자는 이제 이렇게 앞에 건 안 되고 중간 것도 안 되고 뒤에서부터는 쭉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매개 변수가 3개인데 3개 다 기본 인자를 쓰고 있고요. 이 기본 인자는 언제 저 매핑을 하냐면 컴파일 할 때 매핑을 합니다. 컴파일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함수를 여기다가 1을 대신 기본 인자 값을 컴파일러가 넣어줘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략하지만.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이제 호출하면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는데 이 함수가 언제 종료되냐면 3가지 경우인데 더 이상 실행할 것이 없거나 그 다음에 리턴을 만나거나 아니면 예외가 발생하거나 3가지 경우예요. 예외가 발생하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이고요. 정상적인 종료로 되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거나 리턴을 만났을 때가 됩니다. 그런데 함수에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뭘로 끝나야 돼요? 리턴 문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리턴 문이 그냥 리턴 문이 아니라 특정한 값을 반환하는 리턴 문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턴을 할 때, 값을 리턴할 때 이 리턴하는 값의 타입과 반환 타입은 호환돼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아도 호환은 돼야 돼요. 즉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타입 변환이 안 되면은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을 반환하고 있는데 반환 타입은 string이에요. 그러면 1은 정수로, int로 해석되겠죠? 그러면 int를 자동적으로 string으로 바꿀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문법 에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지역 변수의 주소나 참조를 반환하는 건 컴파일러 오류는 아닌데, 문법 오류는 아닌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수들은 언제 생겨요? 함수가 호출하면 생기고 함수가 끝나면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 쓰던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주소를 갖고 있거나 참조를 쓰고 있으면은 이제 사라진 거에 대한 참조를 또는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못 동작, 오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주소나 참조로 반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실행되고 함수가 종료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함수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그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스택 프레임. 그 스택 프레임의 크기는 컴파일러가 코드를 번역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만들어지는 그 스택 프레임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까요? 매개 변수를 위한 공간들이 생겨요. 그렇죠?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지역 변수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임시 데이터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 놔요. 코드를 번역하면서 이런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요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놉니다. 또 하나 거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복귀 주소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종료됐을 때 다시 그 함수 호출한 위치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코드의 주소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 함수 스택에 저장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얼마나 큰 공간이 필요할지는 미리 다 컴파일러가 번역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드에 넣어놓는 거죠. 그럼 그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필요한 크기를 함수 스택에다가 그 함수의 스택 프레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스택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함수가 실행되면 함수 스택의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 공간은 언제 없어져요?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져요. 근데 함수가 실행되다가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죠.
메인에서 printf를 호출한다든지 뭘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인의 함수 스택 프레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스택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쌓이는 그 형태로 볼 수가 있고, 맨 꼭대기에 쌓여 있는 그게 누구의 스택 프레임이 돼요? 맨 꼭대기에 있는 게 그렇게 쌓였을 때 현재 실행 중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종료되면 그 다음 거. 그럼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 형태를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는 어떤 자료 구조라고 그러냐면 스택 자료 구조라고 그래요. 스택 자료 구조는 이렇게 스택이라는 거 쌓는다는 거죠. 동전을 저렇게 쌓으면은 동전을 우리가 맨 위에 추가하고 뺄 때도 물론 기술 있는 사람 중간에 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빼고 위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스택 자료 구조라 그러고, 이 함수 스택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말로는 호출 스택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이 함수 스택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런 모습을 한다. 함수 스택 프레임들이 위로 쌓이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코드가 있을 때 그 실행되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메인이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메인을 위한 스택 프레임이 그 프로그램의 함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이 스택 프레임에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또 임시 변수, 뭐 복귀 주소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간단하게는 여기서는 지금 요 n이라는 지역 변수만 유지한다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스택 프레임이 생긴 상태에서 F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F가 실행되면서 F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위에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메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 매개 변수를 위한 공간, 뭐 추가적인 공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 위한 공간, 복귀 주소, 매개 변수, 임시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인자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 함수가 호출되면 함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인자를 처리해 줘야 돼요. 뭐 이게 값 전달이냐 주소 전달이냐 참조 전달에 따라서 이 인자 전달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엔 값 전달이니까 여기에 이제 a에 10이라는 값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f 함수의 이제 몸체가 실행이 될 때고, 실행이 된 다음에 함수가 종료, 뭐 리턴문을 만나거나 더 이상 실행할 거 없으면 함수가 종료되면은 이 공간은 이제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납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반환값을 있으면 처리해 줘야 되겠죠. 이 반환값은 어디로 복사해 줘야 돼요? 메인에 있는 어떤 임시 공간으로 복사가 됩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복사가 돼서 이제 다 처리가 되면은 이제 메인의 그 함수택은 이제 반납이 되겠고, 이제 메인이 다시 이제 그 위치부터 쭉 실행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 호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수 호출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함수 호출을 하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비용들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인라인 함수 이런 것들이에요. 인라인 함수는 함수 호출하지 않고 함수의 코드를 그 함수 호출하는 곳에다가 옮겨 놔 가지고 이런 스택 쌓고 뭐 이런 것들 없이 이제 코드를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듈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면 어떤 모듈화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패스워드가 주어지는데, 이제 패스워드를 등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패스워드를 등록할 때 이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안전한 패스워드인지 검사를 하고, 이 어떤 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허용해주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새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이제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때 쓰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판단한 안전한 패스워드의 조건은 8자 이상이 돼야 되겠고, 0소문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고, 0대문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고, 숫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되겠고, 특수문자가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뭐 요즘은 저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8자보다 요즘 뭐 12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나는 좀 그렇더라고. 패스워드 가끔 사이트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늘 쓰는 패스워드가 있으니까 이제 딱 치는데 안 돼. 몇 번 해도 안 돼. 뭐지 하다가 아이씨 모르겠다 해서 또 새로 만들어요. 근데 그 새로 만들 때 딱 보니까 이 사이트는 12자를 요구했구나. 그럼 내가 12자 할 때 쓰는 게 있었는데 아이 바보.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는 이게 뭐 8자 이상이니까 제가 쓰는 그게 있는데, 맥 사이트는 막 12자 이상 막 요구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방법이 있어요. 12자 필요할 때 제가 쓰는 용인데, 그거를 까먹어가지고 맨날 내가 쓰는 8자짜리를 막 쓰다가 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이제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듈화 없이 함수를 막 또 세부적인 함수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함수에다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이제 아까 검사해야 되는 게 5가지잖아요. 5가지인데 8자 이상이라는 거는 그냥 독립적으로 검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4개는 검사하려면은 문자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문자를 살펴봐서 대문자가 있는지 소문자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사이즈가 8보다 작으면은 false를 주는 거예요. 그럼 8자보다 아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를 검사해야 되니까 그 4가지를 검사하는 불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각 문자마다 하나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아니면 0에서 9인지, 그리고 저 3개도 아니면 특수문자이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true로 만나면 true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 4개가 다 true여야지 안전한 패스워드고 우리 기준에 맞는 거고, 저 4개가 다 넷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잘 동작은 하겠죠. 문제가 없는 코드예요. 근데 뭐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뭐냐면은, 소문자를 한번 만나면은 소문자인지는 추가적으로 검사하지 않는데, 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문자를 예를 들면 패스워드 길이가 20이야. 그렇게 안 쓰겠지만 20짜리를 많이 썼다. 그럼 20번 소문자인지를 검사하겠고, 또 20번 대문자인지를 검사하게 되겠고, 20번을 또 0에서 9인지를 검사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은, 각각 검사를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각각 검사를 독립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아까는 뭘 썼냐면은 이렇게 그 비교를 하고 있었죠.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라이브러리에 어떤 기능이 있으면 라이브러리 활용은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나쁜 형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막 95, 막 127,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가독성도 안 좋고 별로예요. 그러니까 문자 코드를 직접 프로그램할 때 쓰지 마세요. 아스키 코드 값을. 그거는 여러분은 외워서 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외워요. 저는 아직도 잘 헷갈려요. 근데 그걸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럼 걔가 안 해서 해주는 거고, 얘가 함수 호출할 것 같지만 안 해요, 실제. 아마 인라인으로 다 넣어줄 거예요. 컴파일러가 똑똑해서. 그러면 아까랑 이거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소문자인지를 패스워드만큼 우리가 검사했지만, 이 경우에는 첫 번째가 소문자였어. 그러면 첫 번째 반복문은 언제 끝나? 한 번만 비교하고 바로 끝나겠죠. 바로 끝나요.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러 번 만날 때까지만 하겠죠. 만날 때까지만 하는데 문제는 이 경우엔 뭐냐면은 얘를 하고 끝났는데 has law가 true가 아니야. 소문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어때? 밑에 있는 반복문들은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야? 필요가 없죠. 왜? 소문자 없으니까 얘는 좋은 패스워드가 아니야. 그러면 또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어요? if문들을 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if문 넣어서 이제 has law가 뭐 true가 아니면 거기서 리턴하게 끝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깔끔한 거예요. 얘 각각들을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요 검사들은. 소문자 검사하는 애 함수 하나 만들고, 대문자 검사하는 애 하나 만들고, 0에서 9 검사하는 애, 그 숫자 검사하는 애 하나 만들고, 특수문자 검사하는 애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요. 그러면 아까는 true하고 브레이크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냥 return 하는 거죠. return true, false. return true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한 줄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얘가 false면 다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lazy evaluation 하잖아. 여기서 걸리면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얘 하고 여기서 걸리면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보다는 얘가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짜는 게 좋은 프로그래밍 스타일이에요. 얘가 좋은 거예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 굳이 얘를 함수로 만들어야 할까 같은 것도 함수로 만드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보면서 모듈화가 되게 중요한 거다. 모듈화라는 건 어떤 기능, 내가 사용하는 세부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함수는 여기서만 쓰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는 또 다른 데 또 쓰일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쓰이더라도 모듈화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할 때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기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기 호출은 함수가 보통 이제 코드를 짜면은 다른 함수를 아예 호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에서 몸체에서 또 뭘 호출하냐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재기 호출이라 그래요. 근데 재기 호출을 잘 작성할 줄 아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되게 간결하게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재기 호출하는 게 재기 호출이 함수 호출이니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기 호출 없이 프로그램 짜면은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은 재기 호출로 작성하지 않고는 작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비재기로 짜는 게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재기를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기 함수를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고 잘 작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점점 고급적인 문제를 풀면 풀수록 재기 함수를 쓰지 않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n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싹 곱한 그 결과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주 간결하게 그 반복문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반복문을 작성해봤자 n이 조금 커지면 이거 다 오버플로 나서 올바른 값은 안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작성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똑같은 것을 우리는 재기적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재기적으로. 재기적으로 작성한다는 거는 한 문제를 그것의 어떤 문제? 작은 문제로 정의할 수가 있어야 돼요. n에 대한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n보다 작은 n-1 또 n-2의 팩토리얼로 이용해 가지고 얘를 n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그 문제의 작은 문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팩토리얼 경우에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기적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재기적으로 계속 부르게 되면 무한 루프처럼 무한 재기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기 함수를 작성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기 함수의 첫 번째 줄에 또는 첫 두 번째 줄에 오는 게 뭐냐면은 재기 호출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끝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조건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까지 반복을 해요? n이 1이 될 때까지. 물론 여기는 n이 1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도 돼? 뭐 2까지 가도 되겠죠. 1 곱하기 2를 하나, 2 하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더 일찍 종료할 수 있으면 종료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갈 때. 그래서 재기 호출을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문제를 그거보다 작은 문제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정의를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비재기적으로 작성할 때보다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은 어떻게 돼? 더 나빠지겠죠. 더 나빠지겠지만 이제 나중에 고급 테크닉들을 배우면은 이런 재기함수의 성능을 기계적으로 높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되고요. 이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재기적으로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재기적으로 작성하면은 되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기 호출을 썼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재기 호출하는 수가 너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얘는 몇 번 호출할까? 재기 호출을. n-1번, 뭐 n-1번, n-2, n-3 쭉 가서 1일 때까지 하겠죠. 그러면 얘가 n-1번 재기 호출이 이루어지고 얘까지 생각하면은 총 n번의 호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n번의 호출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함수 스택이 몇 개가 쌓여요? n개가 쌓이는 거예요. n개가. 그래서 쌓였다가 쭉 오면서 없어지면은 최종 결과가 나와요. 쭉 쌓였다가 쭉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쌓이는 게 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재기 호출이 종료되지 않고 쌓이고 있으면 이제 한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스택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초과하게 되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문제가 나고 프로그램은 종료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그 프로그램 관련된 그 구글링 하면 제일 많이 나온 사이트가 아마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 거예요. 그래서 거기랑 좀 친해지면 좋은데 어쨌든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예요. 너무 많은 스택이 불러지면은 이제 많이 쌓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피보나치 수는 뭐냐면은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예요. fn은 fn-1 더하기 fn-2예요. 그리고 f1은 1, f2도 1이에요.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물론 f0를 0으로 놓고 요 두 개를 초기값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피보나치 수예요. 근데 피보나치 수는 이 형태로 주어지면 이 자체가 작은 문제를 이용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결했더니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똑같은 애들을 여러 번 호출하고 있죠.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쌓이는 게 많다는 것보다는 쌓이는 건 얘는 어떻게 얘를 부르면 뭘 부를까 얘가? 얘와 얘를 부르겠죠. 근데 뭐부터 시행돼? 얘부터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야 돼. 또 얘는 얘를 부르는데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건 요 네 개가 쌓여 있다가 세 개 됐다가 네 개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게는 안 쌓일 수가 있는데 얘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뭐 지금 우리 2학년 1학기 때 이제 알기는 좀 어려운 고급 내용인데 기본적인 개념만 조금 설명해 드리고 가면은 스택이 많이 쌓이는 거 있잖아요. 스택이 많이 쌓이는 거는 안 쌓이게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쌓일 수가 있냐? 제기를 꼬리 제기라는 걸로 바꾸면은 안 쌓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애매한 게 컴파일러가 꼬리 제기일 때 안 쌓이게 최적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컴파일러 중에 최적화하는 컴파일러가 제법 많을 수가 있으니까 되는데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꼬리 제기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으로 호출하는 게 제기 호출이고 갔다 돌아와서 할 일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를 부르고 나서 일로 돌아와 봤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컴파일러 어떻게 하냐면 만들었다가 걔를 유지한 상태에 그 다음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택이 안 쌓여요. 그래서 꼬리 제기라는 형태. 얘는 꼬리 제기가 아니에요. 왜? 얘 불렀다가 와서 얘를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 제기가 아닌데 얘는 꼬리 제기예요. 그래서 꼬리 제기로 만약에 내가 문제를 바꾸면은 이제 컴파일러가 그거를 잘 분석해 가지고 스택을 안 쌓이게 해주면 스택 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꼬리 제기는 그렇다 치고 이게 얘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얘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호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하면 요 피부 3이라는 값은 요 순간에 이미 계산이 된 거죠. 근데 가만 냅두면 여기서 또 해. 또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한 번 계산된 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거를 별도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애를 만나면 똑같은 인자로 호출된 걸 만나면은 재기 호출하지 않고 그 저장된 값을 반환해 주면 돼요. 그 기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메모이제이션이라 그래요. 재기 호출해서 한 번 호출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걸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것이 호출됐을 때 재기 호출하지 않고 거기서 재기 호출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메모이제이션. 메모이제이션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동적 프로그래밍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경시대회 할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어떤 기법을 요구하냐면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요구해요. 근데 이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메모이제이션, 태뷸레이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은 의외로 심플한 거예요.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재기함수를 내가 만들 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재기함수를 만들었으니 저런 식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메모이제이션, 공간만 확보해 주면 돼요. 얘는 공간을 몇 개 확보해 주면 될까? 몇 개가 필요할까? 내가 피부 n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피부 n을 구할 때 호출할 때 어떤 것들을 불러요? n-1, n-2, n-3 이런 것들을 부르겠죠. 그러면 총 n개의 값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서 pif2를 계산하고 나서는 값 저장해 놓고 pif3 저장해 놓고 쫙 저장해 놓고 그러면은 이제 메모이제이션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요 사전 사후 조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네요. 길어지니까.